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 5.18 5월 26일에서 5월 27일까지 제목은 광주 전남도청 재진입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에서 5월 27일까지의 이 주요 사건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요. 5월 25일 4시경에 세부 진입 작전 계획서가 이제 대통령에 의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새벽 5시경에 이제 소준열 장군이 이 전차 한 대를 능성동으로 진입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시민군들의 이러한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입을 시켜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한 중요한 계획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전차를 통해서 이렇게 능성동으로 이제 진입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이제 정문으로 진입한다. 이러한 이제 하나의 그 시그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군에서는 이제 정문으로 이 계엄군이 들어오는 줄 알고 여기에 이제 전력을 집중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실제로 계엄군이 들어온 것은 뒷산 넘어서 이 뒤로 들어왔습니다. 후문도 아니고 담을 넘어서 뒤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특공작전을 펼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준열 장군의 이러한 도청 재탈환 이 부분이 아주 이 5.18을 무난하게 이렇게 큰 희생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귀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준열 장군 같은 사람이 이 5.18의 진정한 영웅일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26일 날 새벽에 전차 한 대를 이렇게 투입을 좀 시켰고요. 이때 중요한 사건이 그 전날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5월 25일에 문영동 김영복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아마 김창길인 것 같습니다. 이 셋이서 계엄군 부사령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청에 매설되어 있는 이 TNT 뇌관을 제거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관 배승일이 5월 25일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리고 다음날 또 오전 약 한 9시경부터 해서 오후 1시까지 해가지고 이 뇌관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또 이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 뇌관 제거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 전남도청 그리고 광주 시내가 완전히 날아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5월 26일 새벽에 이제 전차 한 대가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5월 26일 아침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무장 투쟁을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26일 날 저녁 때에도 또 한 번 이제 이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때도 무기 반납을 하자 이게 좀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강경파가 이제 무장을 해서 또 회의장에 진입을 해서 이것을 이제 또 무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장 투쟁을 하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월 27일 1시경 새벽 1시죠. 이제 광주 재진입 작전이 개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시민군 병력 배치가 있고요. 전남도청 중심으로 해서는 약 240명 정도가 이렇게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한 3시 반경에 전남도청 본관에서 이제 정문을 향해서 아주 그 어마어마한 양의 총알을 쏘아댔습니다. 이거 하나의 사고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윤기권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황무유라는 사람이 YMCA 빌딩 바로 전남도청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민군을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군 쪽에서는 이게 계엄군이 들어온 줄 알고 아주 그 어마어마한 양의 이 총을 쏘았습니다. 이게 한 3시 반경에서 4시까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계엄군은 그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뒤로 로프를 타고 이제 그 뒷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담을 넘어서 이제 전남도청에 진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입한 지 20-30분 안에 이게 다 점령이 됐습니다. 다 상황이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전남도청을 재탈환하는 데는 한 3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4시 반경에 윤상호는 수류탄으로 자폭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의 이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요, 5월 25일에 광주 재진입 세부 작전 계획서가 이제 승인이 납니다. 5월 23일 날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이 작성을 하고 계엄 사령관이 이것을 수정해서 확정을 합니다. 이때 재진입 작전의 이 내용을 보면은요, 전남도청은 3공수 특공조가 이제 담당을 하고요, 광주공원은 7공수 특공조가, 그리고 전일빌딩하고 관광호텔은 11공수 특공조가, 그리고 24단은 이것을 인계를 받아서 광주 시내의 치안을 회복하는 이런 업무를 부여받고요. 그리고 31사단은 후방 지원과 광주시 외곽선을 봉쇄한다. 이렇게 이제 임무가 이제 할당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남도청 재탈환 작전은 3공수 특공조가 했습니다. 약 80명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일 4시에 이성 계엄 사령관은 김재명 작전 참모부장에게 이제 광주 재진입 작전 지침서 작성을 이제 또 확정 지으라고 좀 지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김재명 작전 참모부장이 이러한 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5일 한 4시경에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시 45분경에 이제는 이 지침서를 이제 소준열 사령관에게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엄 진압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일련의 절차 속에서도 여기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은 일체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18과 전두환 대통령을 연결시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무 충정 작전 이 지침서를 보면은요, 이때 이 상황을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나타난 이런 상황이 그 당시에 이제 실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한번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23일 이후에는 이성을 되찾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폭도들은 무기 등으로 양민을 협박하며 난동을 부린다. 그리고 군은 비상한 인내와 자제력을 견지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광주 지구 서민층은 식량과 생필품 고갈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집단 범죄의 발생이 우려된다. 다섯 번째는 지구 내 폭도들의 상당수가 살인, 방화 등의 흉악범 및 불량배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군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민 자치 능력에 의한 사태 수습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북교의 무장 공비 침투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6일째부터 선량한 시민의 흥분 기세가 점차 진정을 찾고 있다. 공산주의자와 폭도와 시민이 분리되어 진압작전을 실시할 여건이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계엄군이 볼 때도 공산주의자, 폭도, 시민 이 세 그룹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그룹이 분리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 계엄군이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 작전 지침은 양민과 계엄군의 희생을 최소로 할 대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이제 그 큰 윤곽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작전 지도 방법으로서는 공산당과 폭도는 격파하고 양민에겐 피해가 없는 작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시민군 그리고 무장 폭도들은 이제 공산당과 폭도로 이렇게 지금 이 계엄군에서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내용들은 여러 무전 교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확보가 되어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광주 현장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국방장관 오찬 회의가 5월 25일 12시에 있고요.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그 광주 전교사에 방문을 합니다.
5월 25일 오후 5시 40분경에 광주로 내려가서 이제 전교사를 방문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현지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사령관 전부 모인 상태에서 이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에게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희생자 규모가 얼마나 될 것 같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소준열 장군은 이제 대답을 참 이제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옆에서 김재명 육군본부 작전교육참모부장이 150명 정도의 사상자 가능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최규하 대통령은 내가 직접 학생들을 만나겠다, 전남도청으로 가겠다 하고 이렇게 막 나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옆에 있던 이제 장군이나 참모들이 붙들고 이제 그 진정을 시키고 이 대통령도 이것을 육성으로 녹음을 한 다음에 그 육성 녹음을 헬기를 통해서 방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제 진압 작전이 이제 그 승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5월 26일 전차 진입을 시켜서 동태 파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TNT 폭파에 대해서 자폭이라고 하죠. TNT 자폭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고자 하는 세력이 이 시민군대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학생 수습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창기를 비롯해서 이 몇 명이 보았을 때 이제 이 TNT에 이제 뇌관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폭을 하게 되면 당시에 이리역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이리역 폭발 사고의 10배 분량의 이러한 TNT가 전남도청 지하에 이렇게 이제 매설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이 김창길이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초를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TNT 자폭을 방어하고자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이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김창길은 22일부터 이렇게 25일 밤까지 잠도 안 자고 여기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5일 날 밤에 이 김창길이 축출을 당하죠. 학생수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가 이제는 김종배와 윤상원 등에 의해서 축출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지위마저 이제 박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창길이 이 김성룡 신부에게 가서 특별히 이걸 좀 막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때 김성룡 신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락을 하고 이제 고민을 하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김성룡 신부가 다음날 또 이제 마음이 변합니다. 전차가 이렇게 진입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또 마음이 변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26일 새벽에 소준열 장군의 전차 진입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것을 능성동까지 진입을 시켰는데요. 시민군 병력 규모를 또 확인하고 동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입을 시켜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렇게 계엄군이 진입을 하면은 이렇게 전차를 통해서 이렇게 중심으로 들어온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시그널을 준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이 시민군들은 이 전남도청 앞쪽만을 주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뒤로 해서 이제 계엄군이 특공조로 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이제 이렇게 전차가 들어오자 이제 김성룡 신부 같은 경우에 거의 거기서 리더격에 있었는데 이제 자폭으로 입장을 또 이제 변화를 시킵니다. 자폭한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결의안을 또 채택합니다. 오전 아침에는 그렇게 이제 만장일치로 그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김성룡 신부는 또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이 빨치산 장두석이 아마 이 서울에서 어떠한 이 카톨릭 그 종교계를 통해서 이제 최규하 대통령을 면담을 해서 광주 전남도청 이 진입을 막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김성룡 신부는 그렇게 결정만 하고 또 본인은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6일 날 저녁 때 회의가 또 한 번 더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무기를 좀 반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무장 시민군이 또 이렇게 이 총기를 들고 위협을 해서 계속
무장 투쟁 방향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26일에는 이제 그 시위대도 걸기대회도 이제 비협조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군하고 이제 광주 시민 사이에 이제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가 행진 때 26일의 경우에 3만여 명이 모였는데, 그런데 전부 흩어지고 저녁 때 도청에 남은 군중은 한 200명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서 5월 25일 야간에서 5월 26일 오후 1시까지 이제 TNT 뇌관을 제거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무장 시위대들, 윤상원이 주축이 되어 있으니까요, 해서 광주 도청에 TNT를 설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무장 시위대의 만행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거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5월 25일에는 광주 지원동 일가족을 카빈총으로 살해했고, 26일에는 학운동에서 3명 일가족을 살해했고, 같은 날 학동에서도 3인의 일가족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금은방 병원 등에서 난입하여 금품을 탈취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원동, 학운동, 학동, 이게 전부 여기 무등산 자락에 있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전남도청 뒤편에 있는 그러한 동네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무장 시위대들의 이 만행들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TNT를 설치해 놨습니다. 전남도청 지하실에 화순 광업소로부터 탈취했습니다. 8톤 트럭 한 대 분량의 다이너마이트를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뇌관까지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8톤 트럭 분량의 다이너마이트에 대해서 이제 이 폭약반에서 이걸 감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그 김창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9명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시하고 보초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23일에는 2명이 나가고 7명이 되고, 이후에도 2명이 줄어들어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문영동, 김영복, 양홍범, 박선재, 강남열, 이렇게 5명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영동과 김영복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뇌관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둘이 이제 그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가서 25일 날 오전 10시에 문영동, 김영복, 그리고 여기 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명은 아마 김창길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제 지프를 타고 상무대로 가서 뇌관 제거를 요청했습니다. 이때 김기석 부사령관을 만났습니다. 폭약이 너무 위험하다, 뇌관을 분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관 배승일이 그날 밤 9시부터 뇌관 제거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5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제 촛불 켜놓고 이 작업을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때 다 제거를 못하고 복귀했다가 다시 다음날 오전부터 나와서 오후 1시에 이르렀을 때 도청에 들어와서 분리 작업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당시 전남 도청에는 시민군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출입이 가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에 의해서 뇌관이 이제 제거가 됐는데 이것이 아주 신의 한 수였던 것입니다. 이거 없이 만약에 사태가 있었더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 3명이 이 광주 5.18의 이 숨은 그러한 공신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일 날 새벽에 탱크 한 대가 왔다 나가니까 이제 26일부터 이제 계엄군이 광주에 재진입한다, 이런 소문이 나고 경계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장 시위대를 기동 타격대로 개편하고 또 이렇게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후 6시 30분경에 무기 반납에 관한 회의가 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무기 반납에 관한 의견이 오히려 득세했습니다. 회수한 무기를 계엄 당국에 반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형태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강경파가 또다시 회의장을 무장으로 하고 반란을 했습니다. 조아라, 이해신, 오병문, 조철현, 김종배, 정상용 등이 이제 기동 타격대를
7, 8명 정도 대동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권총을 들고 회의장을 난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우리를 계엄군에게 팔아 넘기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노수남 등 온건파 인사들을 구타하고 감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윤상원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은 미군 7함대가 지금 그 제주도 부근에서 주둔해서 군부 세력을 견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투쟁할 것을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유언비어를 또 만들어서 유포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시경에 김종배 학생수대책위원장은 서울종합청사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서 이제 계엄군이 선제 공격을 해오면 우리도 이제 대응해서 도청을 폭파하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5월 27일 0시 이제 그 광주 재진입 작전이 이제 개시가 되었습니다. 1시에 이제 개시 명령을 했습니다. 1시에 상무 충정 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렇게 새벽 1시로 일정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이 소순열 장군은요, 선량한 광주 시민들과 무장 세력이 구분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순열 장군은 광주 시위대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선량한 광주 시민들과 무장 세력을 구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정확한 진단이고 정확한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18을 분별할 때도 이 양자를 분리해놓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량한 시민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발적 의협심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속아서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실제로 이 광주 5.18을 일으키고 주도하고 또 끝까지 무장투쟁으로까지 이끌고 간 이 사람들과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장투쟁으로까지 끌고 간 그 사람들에 의해서 5.18의 본질이 규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를 섞어가지고 규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엄군이 1시에 이렇게 이제 개시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또 이것이 이제 시민군에게 또 어떻게 통보가 됐는지 또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시경에는 이 시민군들도 이것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됩니다. 또 26일 밤 11시 50분에 시민군 상황병이 중앙청 상황실과 통화를 해서 만약 계엄군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이너마이트로 자폭한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자정이 되자 봉기 지도부는 도청 안에 있는 모든 전등을 다 소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3시쯤 이렇게 3시 4시경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이게 완전히 전남도청 전체를 소등해가지고 깜깜하게 된 상태에서 막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도청 안에서 정문을 향해서 총을 쏘았는데 이때 이제 계엄군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막 총을 쏘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민군들이 이제 시민군에 의해서 쏜 총에 의해서 11명 정도가 죽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새벽 3시경에 200명 정도의 시민군이 이동을 했습니다. 어디론가 떠났어요. 이것을 이제 누가 목격을 했느냐? 일본인 사진기자 풍간공일이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2시경에 어떤 학생이 4시에 군이 진격해 올 것이며 우리는 그들과 맞붙어서 싸울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 3시경에 약 2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대열을 지어 구보해 와서는 총기들을 받아들고는 다시 지프나 트럭에 분승하여 어디론가 어두운 거리를 향해 떠났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대령 씨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이 200명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면서 이제 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황두일 대위인데요. 이 황두일 예비역 대위인데요. 이 황두일이가 YMCA 빌딩에서 도청을 향해서 총을 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청에서는 이제 계엄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이제 아주 마구마구 총을 쏘아 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한 3시 반경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00명과 황두일은 이 같은 편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다른 기록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정리합니다. 새벽 1시경에 윤상원이 무기 분배를 했다.
새벽 1시쯤 계엄군이 쳐들어왔다는 급한 연락을 받고 10명 정도의 우리 동료들이 도청에 도착하니 윤상원 형이 이 무기를 나눠주고 있었다. 이걸 남영관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시 30분경에 상황실에서 회의를 하고 또다시 중앙청에 우리가 자폭하겠다고 이제 통보를 합니다. 2시 30분경입니다. 그리고 새벽 3시경에 이제는 도청 등에다가 방어 병력을 이제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원을 약 한 240명 정도로 봅니다. 여기 보면은요, 도청의 담벽 주위에다가 담벽 주위, 그러니까 도청에서 보면은 전면과 측면입니다. 여기에다가 2, 3명이 일개조가 되어서 2m 간격으로 밀집 배치를 합니다. 이 인원이 약 한 50명 됐습니다. 유성삼이 이 병력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도청 뒤에다가 약 40명 정도를 부속 건물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원은 도청 이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유리창을 전부 깨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총을 거치하고 광장을 향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봉사실 건물에다가 한 50명 정도를 2층에다가 배치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병력 배치를 했는데요. 이 병력 배치에서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이 건물 내부에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도청 이 전면부와 측면부에 이 담벼락 약 한 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때 도청 담벽 주위에 그리고 전면과 측면에 이렇게 배치했던 시민군의 이 리더는 유성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남도청 내부에 이 상황실장은 박남선이었고요. 그리고 기동타격대장은 윤석무였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군의 이제 하나의 리더들인데요. 이들이 다 미숙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남도청 내부에서 이제 전남도청 정면을 향해서 총을 막 쏘아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성삼이 지도하고 있는 이 도청 이 안면에서 방어하던 그러한 시민군들이 11명 정도가 이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대령 씨는 이 혼란스러운 기동타격대 지휘체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남도청 방어를 약 240명 정도가 했고요. 이때 이제 그 진입한 계엄군은 약 80명 정도였습니다. 이때 이 지휘관들을 보면은 기동타격대장은 윤석무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윤석무가 기동타격대장으로서 이 전체의 하나의 대장인 것입니다. 이 윤석무입니다. 그런데 동신중학교 2학년 중퇴했고요. 19살입니다. 그러니까 19살 먹은 이 청소년이 기동타격대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위병 출신 상황실장이 그 박남선입니다. 아주 강경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중2 중퇴를 했고요. 그리고 방위 출신이고요. 아마 트럭 운전사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 사람을 또 이렇게 이제 자문해주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비역 대위 황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황두일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YMCA 그 빌딩 거기에서 이 도청을 향해서 총을 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유성삼 이 사람은 이 조선대 4학년 복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 제일 많고 그래도 군대에 갔다 온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윤상원의 친구 이양현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이제 지휘관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큰 실수를 범했는데요. 도청 전면을 향해서 시민군 저격수들을 모두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엄군은 도청 정문 쪽이 아닌 뒷담을 넘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80명 중에서 66명은 사병이었고요. 14명은 이제 그 유관급이었습니다. 해서 80명이 넘어왔는데 이때 시민군이 보유하고 있는 총 M16이 최소한 34정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3,600여 정의 카빈 소총이 있었고요. 도청 옥상 위에 LMG와 캐리버 50 등을 이제 기관총을 배치했습니다. 이 3시, 4시 사이에 도청 내의 병력 배치 이 상황에 대해서 박남선은 당시에 상황실장이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민원실 옥상, 즉 도청 건물 옥상과 상무관 옆의 전일빌딩 옥상에 기관총을 설치했고
도청 본관 건물 앞과 양옆으로 시민군을 배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성삼은 약 50명의 시민군 병력을 도청 정문 앞쪽으로 10명씩 배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남도청 재탈환과 관련해서 이제 그 김종배가 이제 증언을 합니다. 김종배는 그때 김창기를 몰아내고 위원장이 된 그러한 친구죠. 이 김종배가 이제 그 증언을 합니다. 2시 15분경에 이제 계엄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여학생을 이제 그 가스차에 실려서 이제 계속 가두방송을 했습니다. 계엄군이 진입한다는 것을 이렇게 막 알리면서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한 2시 15분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성에 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김종배의 이야기는 3시 30분부터 4시까지 30분 이상 교전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시 30분경 도청 후문 쪽에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고 30분 이상 교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김종배가 증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실제 내막은 이렇습니다. 3시 30분경에 황두일이가 YMCA 빌딩에서 총을 쏩니다. 도청 쪽으로요. 그 당시에 도청은 전체가 다 소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깜깜해요. 이런 상황에서 총소리가 들리니까 마구마구 앞으로 총을 쏘아댄 것입니다. 한 30분 정도를요. 이때 한 12만 발을 쐈다고 합니다. 20만 발 총알 중에서 나중에 보니까 8만 발 남았다는 것입니다. 12만 발을 그 도청 그 안에서 밖으로 계속 총을 쏘아댄 것입니다. 30분 정도 이렇게 총을 쏘아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던 시민군도 죽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4시경에 계엄군이 뒷담을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부를 다 점령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이제 도청에 있던 사람들이 4명 죽었는데요. 이 내용을 지금 김종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시경에 상황이 종료됐는데 2층 부지사실 우리 일행은 5명이 있었다. 1층이 점거됐다는 얘기를 듣고 4층으로 갔다. 한참 지난 후에 아래층이 조용했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 4층 복도까지 올라와 있던 계엄군이 총을 들고 있었다. 계엄군은 핸드마이크로 상황이 끝났으니 총을 버리고 나오라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명이 어차피 끝난 모양인데 나갑시다 하면서 이 모두 다 이제 그 항복을 하고 나왔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약 한 200명입니다. 그러니까 30분 정도 앞을 향해서 마구마구 총을 쏴대고요. 그리고 이제 계엄군이 뒷담 타고 들어와서 이제 그 안에다가 총을 한두 방 쏘고 이제 모두를 다 이제 그 점령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항복을 하고 점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계엄군하고 이런 시민군들하고 서로 총격전도 하지 않고 그냥 상황은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시민군이 4명은 죽었습니다. 총을 맞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엄군이 그 도청에 도착한 지 한 30분 만에 이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요. 연행된 시민군 수는 도청에 200명, 전남일보에 약 20명 등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엄군이 도청에 이렇게 진입 시작한 것은요, 한 4시경입니다. 한 3시 반경부터 4시까지는 이제 사격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증언마다 시간대들이 좀 약간씩 다르니까 그 점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삼공수가 전남도청 재진입작전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삼공수 특공조가 이제 11대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임수원 중령이 1지역대를 데리고 출동을 했습니다. 장교 14명에 사병 6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0명이죠. 11시경에 광주 비행장을 출발을 해서 주답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조선대 뒷산으로 이동해서 4시경에 도청 후문에 도착을 합니다. 4시 10분경에 24단 병력이 긴급 출동해서 도청 외곽을 포위를 합니다. 이때 삼공수 특공조는 4시 10분경에 그 전남도청 진입을 시도를 합니다. 삼공수 특공조는 도청 후문을 타고 넘어서 5시 20분경에 도청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그리고 7시 30분경에 24단 61년대에 도청을 인계한 후에 8시에 부대로 복귀를 합니다. 도청안 교전으로 삼공수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도청 안에서 저항하던 무장 시위대 4명이 사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일빌딩과 관광호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11공수 특공조가 여기를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37명이 이제 관광호텔을 먼저 점령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30여 명의 무장 시위대가 무기 조작법을 교육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1공수에 대한 특공조가 진입하자 순순히 투항했습니다. 전일빌딩과 YWCA 빌딩에서는요, 전일빌딩의 진입을 시도하던 특공조 제2지대 이들은 빌딩 안에 있던 40여 명의 무장 시위대로부터 격렬한 기관총 사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호간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6시 20분경에 이제 전일빌딩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공조 2명이 부상을 당하고 무장 시위대 3명이 사살을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YWCA 건물을 완전히 점령한 다음에 이걸 24단 61년대 인계한 후에 7시경에 광주 비행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광주공원의 경우에는 7공수 특공조가 이리로 갔는데요. 여기에는 의외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유인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특공조가 다소 마음을 놓고 수색작전을 벌이는 동안 무장 시위대로부터 기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공조 병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후방 지원 업무를 하고 있던 24단 3개 연대의 경우에서도 무장 시위대와 총격전이 발생을 했고 이때도 2명이 이제 사살되었습니다. 이 전남도청 재탈환을 할 때 이 사상자가 무장 시위대 17명, 계엄군 3명 사망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대령 씨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17명 중에서 다음에 있는 13명은 제외되어야 한다 하면서 분수대 앞에서 이 시민군 M16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11명이다. 그리고 윤상원 이 한 명도 계엄군 M16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다. 이 윤상원은 이 수류탄 자폭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 김명숙은 외곽에서 오후에 죽은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 전남도청 재탈환 과정에서 죽은 사람 이 17명에 대해서는 이제 이 13명이 제외돼야 된다. 4명이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김대령 씨는 이것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발표된 사상자 집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주 5.18 바로 직후에 계엄사 광주 사태 전문에 보면은요, 이때 군경이 26명 그리고 민간인이 144명 해가지고 170명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1985년 안기부에서는요, 카빈과 M1에 죽은 사람이 80명, M16이 36명, 신원불상 12명, 미상 36명 해서 164명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위에 있는 군경 사망자 26명을 저는 지금 고스란히 밑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망자 발표에는요, 이쪽 안기부에서 발표할 때는 군인과 경찰 사망자 발표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을 그냥 고스란히 밑으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총 190명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집계를 저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95년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발표를 했을 때 총상 131명, 차량 12명, 타박상 18명, 자상 4명 해서 165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쪽에 있는 군인과 경찰에 대한 발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에 있는 내용 고스란히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6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91명 이렇게 저는 지금 집계를 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여기에서 카빈과 M1에 죽은 사람이 80명인데요.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한 그 11명을 추가를 시켜야 되고 윤상원까지 추가하게 되면 12명을 추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이것을 집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한 강의 내용에만 나타난 계엄군 총상 사망자를 추정을 해볼 것 같으면 5월 20일에서 21일까지 2명, 3명 해서 5명이고요. 또 5월 22일 주로 이 교도소 쪽 그리고 외곽에서 발생한 것이죠. 이게 11명. 그리고 5월 23일
전부 외곽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죠. 이게 24명. 그리고 5월 27일 도청 탈환과 관련해서 4명, 전일빌딩 3명, 광주공원 1명, 전남의대 2명 해서 10명. 이렇게 해서 약 50명 정도가 이 계엄군 M16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 있는 50명에 대한 집계는 강의 내용에만 있는 숫자를 카운팅했을 때 이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인원이 전부일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정상용 의원도 하고 그런 사람이죠. 그 당시에 시민군 외무 담당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부 입장에서는 외무부 장관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투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혁명정부 수반 내정자이죠. 이제 김대령 씨는 이제 이런 형태로 그 광주 해방부를 파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계엄군 총기 사망자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이 정상용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 총기를 지급받은 나는 도청 공관 건물 복도에서 도청 앞 광장에 있는 분수대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그러나 계엄군은 우리의 경계 배치가 취약했던 뒤쪽으로 진입해서 새벽 5시경 1층을 장악해버렸다. 2층에 있던 우리들은 복도가 점거되자 도청 기획실 국장실로 밀려들어가 새벽 4시부터 5시 체포될 때까지 1시간 동안 농성을 했다. 주로 관부들은 도청 공관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투항하여 거의 살았지만 외곽에 배치되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전사했다. 시민군 저격수들은 분수대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분수대 쪽에 배치되어 있던 시민군들 이 중에서만 11명이 사망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고등학생들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 계엄군이 정문 쪽에서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정문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 본관 이 건물에서 쏘아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판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시 반경에 이제 아주 일제히 총을 쏘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일으킨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황두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기권이 이제 증언을 합니다. 윤기권은 누구냐면 이제 월북한 사람입니다. 이때 고등학교 3학년 대동고 학생이었고 월북을 했습니다. 3시경에 YMCA 문 앞에서 총을 쏘는 청년에 대해서 이 윤기권이 이제 증언을 합니다. 새벽 3시경 누군가가 계엄군들이 밀고 들어온다고 외쳤습니다. 나는 부상 때문에 YMCA 밖으로 나가지 않고 헬스클럽으로 들어가 엎드려 있었다. 고막이 찢어질 듯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가까이서 들리니까 무서웠다. 잠깐 밖을 내다보니 바로 앞 문 앞에서 총 쏘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그 청년 황두일입니다. 이 총을 쏘고 있었다 하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총소리가 이제 울렸다.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이 황두일이 여기에서 총을 쏘고 그 다음에 그 200명과 함께 어디론가 떠난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윤기권이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계엄군이 도청 뒷담에 도착한 시간은 1시간 뒤였다. 그로부터요. 실제로는 계엄군이 도청 뒷담에 도착한 시간은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나서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YMCA 시민군들은 황두일의 인솔하에 계림국민학교로 출동하도록 되어 있었다. 금남로에서 총성을 울리고 차에 올라타 계림초등학교 옆 매복 장소로 출동했다. 이렇게 이제 그 윤기권이 이제는 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대령 씨는 이 황두일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총을 쏘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도청에서의 발포가 시작되었다. 마치 황두일의 총성이 신호탄인 듯 그때부터 도청 시민군의 발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청 건물에서 정문을 향해 쏜 이 시민군의 이 총격에 대해서 이제 정문을 맡은 유성삼이 이제 새벽 3시경에 정문을 앞으로 해서 시민군 10명씩 배치하자마자 도청 건물에서
서쪽의 도청 경비 시민군 쪽으로, 그러니까 정문 쪽이죠. 즉 박남선이 지휘하는 시민군 쪽에서 자기가 지휘하는 시민군 쪽으로 총탄이 날아온 사실을 이 유성삼이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몇 시경입니까? 이렇게 이제 위원이 물으니까 이제 새벽 3시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옥상에서 M16으로 우리들을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 때문에 쏘느냐? 우리 편 아니냐? 총을 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리치고 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남선도 여기에 대해서 동일한 증언을 합니다. 정문 쪽을 향해서 정신없이 총을 쏘았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계엄군들은 오지 않은 때였어요. 계엄군은 그 후로부터 30분 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박남선이도 앞을 향해서 아주 많은 총을 쏘았다. 계속 긁어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남도청에서 이제 윤상원이가 이제 죽었는데요. 이 윤상원이는 이제 M16에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수류탄에 의한 자폭으로 이렇게 이제 좀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이 윤상원이 이제 5.18의 이 주역이었는데요. 김용택 기자의 경우에 윤상원은 전 항쟁 기간 동안 광주 항쟁을 이끌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상원은요, 난민전 전사였고요. 그리고 김대중의 국민연합의 전남지부 이제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5.18이 일어날 때도 국민연합 휘하에 있는 민청협의 간부 모모 씨로부터 이제 전화 연락을 받고 이제 5.18을 일으킨 것입니다. 전남대 앞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이제 한 인물로 이렇게 이제 기록에 의해서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5.18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한 사람은 윤한봉이고요. 그리고 5.18이 일어났을 때 윤한봉은 도피를 했고 윤상원이 남아서 이거 전체를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한봉도 그렇고 윤상원도 그렇고 둘 다 난민전 전사입니다. 그리고 둘 다 김대중 국민연합의 윤상원은 전남 지부 사무국장이고요. 그리고 윤한봉은 이 전남 국민연합을 이제 조직한 또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대중, 윤한봉, 윤상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5.18이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난민전에서의 그 혁명 전략이 뭐였냐? 그것은 이제 도시 게릴라전이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광주 도청 점령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광주 해방구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국제사회를 향해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에서 남침해온다. 이러한 것이 이제 당시 난민전의 이제 적화 전략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베트남의 공산화 장면을 그대로 모방하고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에 접목시킨 게 난민전입니다. 일관상으로는 이 당시에 난민전이 다 감옥에 간 것 같지만 그런데 난민전에는 그 명칭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민주투쟁위원회의 이름으로 이 윤상원은 난민전 활동을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상원이가 이 국민연합으로 들어와서 사무국장이 되면서 이제 이 5.18을 주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5.18은 이 국민연합과 난민전의 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윤상원이가 5월 26일 날에 이제 시민투쟁위원회의 대변인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유심지자들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계엄군의 공격으로 혁명에 실패할 경우 자폭하겠다는 결의를 이때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TNT 8톤 분량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새벽 3시에 무기 배부를 하다 보니까 이 뇌관이 다 해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폭 결의 이것은 취소가 됐고 이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윤상원은 3시경에 회의를 하면서 우리 집단으로 수류탄으로 자폭을 하자 이런 것까지 제안을 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본인 자신은 수류탄으로 이 자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어집니다. 새벽 2시경에 김종배 위원장 협박 전화하고요. 또 새벽 2시경에 시민군 무기 지급을 합니다.
이제 윤상원이가 그러면서 TNT 뇌관이 제거되었음을 이제 인지를 합니다. 이때. 그리고 3시 4시경에 윤상원이 우리 집단 자폭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그 어떤 고등학생 하나는 수류탄을 움켜쥐고 고등학생들은 흐느껴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윤상원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 자폭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후에 윤상원은 자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윤상원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길고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다 좀 생략을 하고요. 일단 윤상원의 부검 결과에 의하면 우측 하복부 자상입니다. 자상. 뭐에 찢어졌다는 것이죠. 하악골, 우흉부 등 3도 화상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을 놓고 추정을 해봤을 때 수류탄 폭발로 인한 자폭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이라는 기자가 이것을 아주 처음에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외신으로서 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이 계속해서 이 윤상원의 이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광주에 들어와서 그의 여러 동료들을 만나보고 그러면서 이제 마틴이 윤상원 사망 경위를 소개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시민군 홍보 활동을 하던 김윤기와 전용으로부터 그 내막을 자세히 듣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상원은 수류탄으로 자폭을 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광주 5.18의 이 본질을 규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국민연합의 이 DJ 김대중 씨죠. 김대중이 이 장 누구를 통해서 윤상원에게 5.18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윤상원, 윤한봉이 난민전 전사로서 5.18을 주도했습니다. 난민전 전략대로 또 이 도청을 점령하고 해방구를 설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무장 시민군들이 나타나서 무기를 탈취해서 시민들에게 뿌려버리니까 이제 그 무장 봉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무장 시민군들은, 이 무기를 탈취하고 한 시민군들은 누구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 퀘션마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 도청도 궁극적으로는 일반 시민군들은 전부 배척을 당합니다. 축출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경투쟁을 원하는 무장투쟁 시민군들만 남게 되는데, 결국은 5.18의 본질은 여기 DJ, 그리고 윤상원, 윤한봉, 그리고 들불야학, 그리고 민청협, 그리고 무장 시민군들, 이들에 의해서 이제 그 5.18의 그 본질은 규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주 5.18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본 이유는요, 5.18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운동이었는가, 민중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요, 민중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봅니다.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능성이 아주 현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5.18 특별법을 살펴봐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